자, 여러분 이제 저희 행사의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분의 연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요. 먼저 산업 세션 세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국내 산업 분석 및 시장 조사 기관인 INI RNC의 홍유식 대표이사님의 발표입니다. 리튬 2차 전지를 통해 보는 전기 자동차의 미래와 광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홍유식 대표이사님은 오늘 행사를 위해서 패널로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를 듣고 이어서 발표 자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NI 산업 리서치 대표 홍유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리튬 2차 전지를 통해서 보는 전기 자동차의 미래 그리고 광물에 얽힌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7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외에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얘기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란 무엇일까요? 전기차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이 되는 자동차를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HEV라든가 그 다음에 마일드 HEV 이런 것은 사실상은 전기차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이는 그 자동차 종류 중에서 ICE는 석유차인데요. 이 석유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모두 리튬 전지 또는 다른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맨 밑에 있는 배터리 EV, BEV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Fuel Cell EV, FCEV 또는 FEV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자동차가 궁극적인 전기차가 되겠지만은 그 앞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든 것도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광물하고 역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요.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기가스가 나오죠. 이 배기가스가 색깔이 있었다면 아마 어떠시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산화탄소는 노란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하늘색의 그런 가스가 나온다면은 마치 그 소독차가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가스의 종류별로 색깔별로 막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것은 다행히 가스가 아무 색깔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투명성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 시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51년에 LA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LA는 1943년경부터 스모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모그가 LA 스모그 이전에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와 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굴뚝에서 사람이 발달하다 보니까 굴뚝 연기가 스모그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1951년에 칼텍의 하겐 스미트라는 교수가 드디어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공장 굴뚝이 아니고 자동차의 매연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것이 알려지자 LA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던 거죠. 보시다시피 LA의 지형은 로키 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낸 가스가 바닷바람이 불려와도 더 이상 내륙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해가 떠오르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주어져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광스모그라는 그러한 스모그의 하나의 메커니즘이 또 발견된 거죠. 큰일이 났습니다. 크게 자각을 했던
캘리포니아에서는 공기 관리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공기를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는 배기가스, 지금은 다 달려 있습니다만 그 배기가스를 갖다가 저감시키는 그러한 장치들을 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COP21 파리 협정이 있었던 해인데요. 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무려 195개국에서 전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물론 미국의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작년 11월 14일 날 공식적으로 유엔에 탈퇴하겠다고 서류를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난 올해 12월이 되게 되면은 미국은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될 것이고요. 큰 영향력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약 87%의 국가들이 모여서 배기가스를 줄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 갖고는 자동차가 절대적이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너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약 90% 가까이의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수성 부분에서 다시 10여 %, 이 수성에서는 75%인 약 4분의 3 정도가 승용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엔에서 모든 나라들이 결의한 바에 따르면은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교통 부분을 포함한 에너지 저감으로부터 큰 효과를 갖다가 보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세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인데요. 세상은 그래서 그린차를 원했습니다. 201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10년에는 5가지 종류의 그린차를 원했습니다. 저 밑에 바이오 자동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클린 디젤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이 수소 전기차는 연료 전지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한 10년이 지났는데 전부 문제들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비싸서, 어떤 것은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이 나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요. 결국 지금 우리 인류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인데요. 수소차는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그러면 미래의 자동차를 결정하겠는가? 지구온난화가 자동차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각 국의 그 CO2 배출 규제 변화에 관한 그런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여기 초록색의 유럽만 보겠습니다. 2009년 1km를 갔을 때 146g의 CO2 배출을 허용하던 것이 지금은 95g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30% 이상 지금 감축이 되어 있고요. 자, 앞으로도 2030년까지는 30% 이상을 더 감축시키겠다고 세계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의 그래프인데요. 자, 2030년이 되고 한 60g 정도 이산화탄소밖에는 허용을 안 할 것입니다. 어떤 차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이브리드로 가능할까요? 이것이 앞으로의 배터리의 수요를 결정을 줄 것이고요. 결국 광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전기차 시대인데요. 전기차는 갑자기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4번의 공략을 해서 3전 4기 만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동차가 100년 전에 전기차로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실패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배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리튬 배터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납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가 타고 가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리튬 배터리가 발명이 되면서 리튬 배터리로 인해서 이제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2월 달 하이브리드 카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약 10년이 지나서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기차 시대는 1세대, 2세대, 현재는 2세대 기간에 있고요. 내년부터 해서는 제3세대의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는 2013년부터 본다고 하면은 매년 약 20% 정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약 520만 대 정도가 전기차고요. 한 1억 대 정도가 좀 안 되는데 전체 자동차 팔리는 거에 520만 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5.6%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전기차 종류 중에서 PEV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전기차. PHEV, BEV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두 자동차의 비율은 2.5%입니다. 지금 100대 중에서 팔리는 것 중에서 2대 또는 3대 정도는 전기차라는 얘기죠. PEV 전기차. 자,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은 예상을 할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하이브리드부터 해서 완전한 전기차까지, 그리고 연료 전지차까지 앞으로 세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상은 많은 기관들이 해왔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갔고, 꽤 큰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기관에서 예측을 한 것인데요. 2030년쯤이 되고 2040년쯤이 되면은 전 세계 팔리는 자동차 10대 중에 5대, 6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는 PEV로 봤을 때 100대 중에서 2세대가 PEV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요. 2030년에는 100대 중에 약 25대, 4분의 1은 PEV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100대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전기차인 PEV가 팔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많은 국가들이 2025년, 30년, 40년 이후부터는 이제 전기차만 팔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언한 나라들은 이제 선진 국가들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40년부터 검토를 하겠다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나라들 이외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펭귄 효과라고 얘기하죠. 펭귄 한 마리가 뛰어들었는데 뒤에 있던 모든 펭귄들이 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이러한 효과가 지금부터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그루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전기차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죠. 한 사람은 다니엘 예겐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토니 세바라는 사람인데 토니 세바는 2030년이 되면 100% 전기차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심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주제인데요. 그럼 전기차 이외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면 배터리를 안 쓸까요? 지금까지의 배터리는 1991년에 처음에 소니에서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교세라 휴대폰 그리고 델의 노트북 PC에 처음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부터 하이브리드 카로 시작됐죠. 그리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그리고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ESS로 좀 옮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주력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확대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이제 경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에 납전지 대신에 리튬 전지를 갖다가 넣으면 어떨까? 버스는 전기버스로 하면 어떨까? 자전거, 그리고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청소기, 파워툴, 지게차, 드론 등등의 많은 제품들이 지금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토바이의 변화를 보게 되면 오토바이 한 대는 승용차 5대분의 매연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매연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많이 쓰는 그런 나라들은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전기 오토바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문제가 충전 시간이 짧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다. 전기 오토바이로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싸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긴 충전 시간은 교환을 통해 가지고 충전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도 교환 장소를 많이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단하게 배터리를 교환함으로써 마치 주행거리에 제한이 요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리스한다거나 또는 이 들어가는 배터리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오토바이에도 사용이 되고 또 ESS로도 사용이 되고 다른 아까 보셨던 기타 용도로도 똑같은 배터리 팩을 사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낮추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금씩 더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형 버스는 어떨까요? 대형 버스도 화물차도 전기차로 변하고 싶어서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CO2의 배출의 주범이 대형 트럭이긴 한데요. 승용차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수는 작지만 상당히 많은 그 비율을 대기가스의 배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대형 트럭들인데요. 이것을 전기차로 만들려면 배터리만 16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대에 16톤. 이거는 금액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고 양으로도 어마어마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연료전지차로 접근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부터는 장거리 1000km 이상을 달리게 되는 이러한 장거리 차들은 연료전지차로의 접근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연료전지차에도 배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차만큼 아니지만은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째 이슈입니다. 자, 그럼 광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서 도로에 다니고 있는 자동차들이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발전소가 필요하겠죠. 세상에 있는 발전소의 만큼 또 한 번을 져야지 세상 자동차를 모두 다 전기차로 바꾸었을 때 충족이 가능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갖고 전기차가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17년에 생산된 자동차가 약 1억 대가 되는데요. 이 1억 대를 전부 전기차라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양극재로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양극재 NCM 622 또는 NCM 811 이것으로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니켈이 약 300만 톤에서 400만 톤 사이, 그리고 코발트는 100만 톤, 811로 갔을 경우에 한 50만 톤 정도가 필요하고요. 리튬도 리튬 카보네이트로 봤을 때 약 400만 톤 내외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얘기는 현재 지금 실제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고 하면은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223만 톤의 니켈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80%, 한 90% 가까이는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것을 만드는 제강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합금용으로. 그리고 배터리에 쓸 수 있는 거는 한 32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턱도 없이 모자르죠.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만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전기차라 그러면은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그러한 숫자고요. 리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들을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아까 확대가 될 것이다. 2040년에는 5대, 10대 중에 5대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해지려면은 광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광물 공급량이 전기차 시대의 확장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수요를 예측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지금보다 한 5배 정도는 리튬 배터리의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간단히 보게 되면 지금보다 광물이 5배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30년에 약 50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전기차용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최소한의 양일 것 같습니다. 500기가와트 아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양극재의 광물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니켈이 이제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니켈이 30만 톤에서 약 40만 톤 정도. 근데 현재 32만 톤이 배터리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코발트는 811으로 가면서 5만 톤 정도면 해결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4만 톤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망간은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리튬 보시게 되면은 리튬이 약 7만 톤, 6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8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리튬도 좀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리튬은 최근 새에 약 2배 정도의 생산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러한 그 광산들이 많기 때문에 리튬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니켈, 코발트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한 슬라이드를 더 같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의 약 60% 정도가 배터리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리튬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호주와 칠레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주와 칠레에서 광산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면서 앞으로 필요한 리튬의 양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코발트를 볼까요? 코발트 역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거에 약 60%가 리튬 연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발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국가의 중에서 콩고 중앙공화국이 있는데요. 이 콩고에서 7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다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콩고라는 나라가 굉장히 리스크를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이 코발트의 공급에는 당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니켈을 볼까요? 니켈의 생산량은 굉장히 많지만 현재 배터리에 사용되는 것은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합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지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튬 같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캐나다 등등 많은 나라에서 조금씩 큰 생산량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을 독점화하게 되는 그러한 염려는 없지만 누가 이것을 정제해가지고 배터리 등급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갖다 갖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막막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결론을 한번 줘볼까요? 메가 트렌드, 전기차가 메가 트렌드로 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전기차의 운명은 광물이 쥐고 있다.
전기차 회의론자들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전기차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두 번째, 전기차 시대의 확대에 키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입니다. 전지 등급의 니켈 물질 생산 시설이 확장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발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광물 생산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벌어질 이 광물, 전기차를 둘러싼 광물 세계에서 벌어질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미래, 광물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유식 대표이사님 현장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발표를 듣고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의 개념부터 역사, 그리고 현황, 미래까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의 미래, 광물이 좌지우지한다라는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해외 광물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대표님 지금부터는 저희가 질문을 조금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니켈과 코발트의 부족이 예상된다면 그 때문에 전기차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많은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다가 내려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니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니켈 쪽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현재 아쉽게도 니켈은 다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스테인리스 같은 스틸 같은데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사용되는 양이 작다는 것이 현재 문제인데요. 앞으로 니켈을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은 배터리의 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니켈 물질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공장들이 많이 생겨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그 니켈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등급의 공장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보여지는 예상이 되겠고요. 오히려 코발트 물질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니켈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코발트 물질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두 가지가 보면은 한 나라에 많이 귀속되어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구리광하고 니켈광에서 부산물로 코발트가 나오는데 구리광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경제성이 좋습니다. 니켈광이 많이 있지만 니켈광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용하기에 아직 잘 판단이 쓰지 않는다 하는 점 때문에 코발트는 역시 계속 이 전기차의 발목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광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이동하게 되면 배터리 수요도 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가요? 네, 수소차, 즉 연료 전지차라고 하죠. 그 연료 전지차는 전지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연료 전지라는 사실 발전소인데요. 발전소를 실어서 수소와 산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배터리에 담았다가 그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굴려서 가는 차가 수소차가 되겠는데 수소 전기차라고 많이 부릅니다. 수소차라는 차도 있습니다. 네. 수소를 점화시켜서 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수소 전기차 경우에는 현재의 그 하이브리드 카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비교하면은 약 30분의 1,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가 다 수소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면은 지금 배터리를 위한 광물의 그 걱정들은 30분의 1, 50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답변까지 쭉 진행을 해주셨고요. 발표 영상도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